안녕하세요. 오지 않는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를 리뷰하는 시간 오 그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긴 공백 기간 동안 2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철봉에 허리띠를 묶고 그 묶인 허리띠에 목을 매달아 봤어요. 근데 몇 초 안 돼서 금방 내려왔어요.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자살 시도 뒤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어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근데 자살 시도하는 제 모습을 찍어서 공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면은 유튜브 측에서 빠르게 삭제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돼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봤다고 하면은 비단 저의 그런 시도 영상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의 시도 영상이든 그 영상을 본 순간 굉장히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또 죽겠다고 이렇게 목을 매달았는데 그게 또 아프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그냥 웃기고 또 너무 병신 같아서 에이 저 병신 새끼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몇 사람들은 제 그 영상을 보고 이 병신 새끼 쇼하고 있네 어그로꾼 개 병신 새끼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쏟으면서 그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일 텐데 그 모든 반응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경험을 줬을 거예요. 시작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컨텐츠가 바로 이런 자극과 관련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바로 더 H쇼, 넷플릭스 시리즈죠. 그리고 오늘 오지 않는 그대는 바로 더 H쇼에서 7층 역할을 수행한 박정민 배우님입니다. 박수! 박정민 배우님 두둥. 안녕하세요 배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우엉방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그럼 배우님 인사를 나눴으니까 제가 우리 배우님을 대신해서 더 A쇼의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는 이 드라마에 대한 스포가 정말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줄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명의 참가자가 도파민에 절여진 주최자가 주최한 게임 혹은 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기 사연이 있는 참가들은 게임장 혹은 쇼장 입장하자마자 운빨 존망 게임 2024 대한민국과 굉장히 닮은 운빨로 이 모든 쇼 혹은 게임의 운명을 가르는 카드 뽑기를 시작합니다. 각 카드에는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혀 있고, 이 숫자는 그 카드를 뽑은 참가자들이 쇼가 진행되는 동안 머무르게 되는 층수를 의미합니다. 게임 혹은 쇼, 이제부터 쇼라고 그냥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쇼의 룰은 간단합니다. 주최자가 정한 시간만큼 그 쇼가 펼쳐지는 세트장 안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 머무른 시간만큼 분급으로 쇼가 끝난 뒤에 상금으로 환산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분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은 1만원, 2층은 2만원, 3층은 3만원, 4층은 5만원, 5층은 8만원, 6층은 13만원, 7층은 21만원, 8층은 34만원입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뽑은 카드인데 같은 시간을 머물러도 머무른 시간에 따라 받아가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무려 34배 차이가 날 만큼 말이죠. 근데 최고 금액이 많을 뿐이지 최저 금액인 분당 1만원을 받아가도 69일하고 11시간이면 10억을 벌어가는 금액이에요. 현실적으로 분당 1만원에서 69일 만에 10억을 번다는 건 굉장한 금액을 버는 거거든요. 다만 상대적으로 분당 34만원을 벌어가는 사람 때문에 적어 보일 뿐이지, 이 현실을 인지한 이들은 빠르게 공통의 목적,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한 이 쇼를 오래 지속시키자. 참가자들의 목적과 목표가 이렇듯 통일되어서 이 쇼가 굉장히 원만하고 쉽게 진행될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쇼의 디테일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먼저 분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쇼가 지속되는 동안 생사를 가로지르는 식량 문제 그리고 물 문제에 있어서 절대 권력을 8층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참가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는 쇼가 최대한 오래 지속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
즉 쇼를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 주체한 주체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아 재밌네 하고 너네 10시간 더 있어 너네 존나 재밌네 너네 12시간 더 있어 아 존나 노잼 1분 띡 하면은 그 시간만큼만 늘어나는 거고, 그런 어떤 주체자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쇼를 펼쳐야지 참가자들이 쇼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8층과 상위층 그리고 한 간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하층 참가자들이 노예처럼 불려지면서 주체자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말이죠. 바로 이게 이 더 A쇼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점, 바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다 계층 간 갈등을 다루는 작품을 비판 혹은 비난할 때면 꼭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도덕적이고 정의냐? 이 프레이밍 너무 지겹다. 근데 이 작품은 그 단골 멘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먼저 1층인데요. 1층은 하층민이죠. 말 그대로 계층 간 갈등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이어서 이들의 비판, 논조로 따지자면 가장 정의롭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가자들이 우리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결말을 맺을 때면은 이 1층이 꼭 빌런이 돼서 그 해피엔딩 결말을 망쳐놔요. 비도덕적으로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 1층의 양면성 때문에 왜 최하층만 가장 정의롭고 도덕적이냐, 지루하다, 지겹다 하는 이 프레이밍을 정면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 류준열 배우님이 연기한 3층 캐릭터가 좋았습니다. 3층 캐릭터가 좋았던 이유는 가장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남들을 의식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은 이건 너무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편한 것도 있지만 그 행동의 저편에는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타인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니까 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 거죠. 3층이 보여주는 행동이 다 그런 거예요. 항상 착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기 직전에 독백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이 보여질 거야. 좋은 이미지가 각인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가장 저와 닮은 캐릭터라서 그런 나의 속마음을 류준열 배우님이 독백으로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공감되고 좋았습니다. 다음 5층 캐릭터도 좋았고요. 그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리마 증후군 걸리는 설정을 보여주거든요. 이 설정 덕분에 일방적으로 욕바지 캐릭터가 한 명에게 집중될 수 있었는데 그 욕바지 캐릭터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어요. 또 5층 캐릭터가 항상 선한 이미지, 선한 쪽에 쓰고 선한 행동을 나서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성적 욕망이나 돈에 대한 욕망을 찔끔찔끔 내비치는 어떤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 안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한다는 걸 그냥 계속 인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더불어서 쇼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쇼에 참여하기 전 가장 부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만 정의고 도덕적이냐라는 이 비판에 대치되는 역할을 수행해요. 가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롤을 수행하는 캐릭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입체적 역할을 넣어줘서 좋았다.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단편적으로 보면은 다 막 입체적이지 않다, 단순하다라고 볼 수는 또 있는데, 근데 내밀하게 살펴보면 이건 내밀하게 솔직히 살펴본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살펴봐도 이 캐릭터들은 다 입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2층도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 비인격적인 모습.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다 입체적이야. 그 다음 4층, 6층 캐릭터도 좋았어요. 이거는 이상하게 좋았던 캐릭터예요. 뭐냐면은 저희가 현실에서 가장 만나기 싫고 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캐릭터들 중 하나가 해조 찡찡 캐릭터랑 굉장히
초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강량약강의 이제 개찌질한 새끼들이잖아요. 4층과 6층이 딱 이런 캐릭터예요. 현실에서 그러한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 짜증나는 행동, 모먼트를 이 작품에서 여실히 보여줘서 이 작품을 보는 4층, 6층과 같은 이제 류의 사람들은 뜨끔뜨끔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좋았다. 진짜 쥐어받고 싶은 이 모먼트들 있잖아요. 이거 해줘 찡찡, 난 못하겠어 찡찡, 이들이랑 약한 사람들한테 막 굉장히 남자가 말이 막 이러는데 막 이 강한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는 그런 이런 새끼들의 그 모먼트를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너무 잘 연기했어요, 배우님들이. 그 다음 7층 캐릭터도 좋았고요. 3층과 이제 층수랑 신분만 달랐을 뿐이지 그냥 또 똑같이 현실에서 가장 보기 쉬운 유형의 사람, 도덕적 선은 있지만 그 도덕적 선을 굉장히 지키고 싶고 여건이 되면 무조건 지켜나가지만 나한테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에 순응하는 일반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캐릭터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상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우리 박정민 배우님이 연기함으로써 식상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이 중간에 터지는 짜증 연기가 있거든요. 씨발 내가 좆도 아는 척 했는데 사실 나도 하나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짜증내는 씬이랑 이제 코로 코코도 부르는 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면들 속에서도 7층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평범하지 않게 보여줘서 캐릭터의 맛을 아주 맛깔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층, 가장 비현실적인 캐릭터예요.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예술가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매드 아티스트. 그냥 광기에 절여진 아티스트예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술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예술에 대한 미친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쇼를 활용하는 진짜 예술에 미친, 너무 미쳐버린 그런 캐릭터였고, 그러한 캐릭터를 천우희님이 너무 잘 표현을 해줬어요. 천우희님 특유의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 멜로가 체질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그 목소리, 가장 악역일 수 있는데 가장 매력적이었다. 또 위에 좋았던 점과 이어져서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정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연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또 세 번째 좋았던 점, 오프닝인데요. 플래시백을 오프닝에만 다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메인 스토리가 끊기지 않고 쭉 이렇게 지속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네 번째 좋았던 점은 연출의 다층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메시지에 매몰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 어떤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컨텐츠에 메시지나 주제가 있으면 좋다, 더 좋다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이런 영화 드라마 같은 컨텐츠의 메시지냐 주제냐, 그럴 거면 다큐나 만들어라, 다큐나 봐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전자의 사람이에요. 어떤 영상 컨텐츠에는 주제나 메시지가 있으면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고, 또 주제나 메시지가 있으면은 또 그걸 계속 살펴보는 재미를 또 2차 재미로 이제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드라마가 좋았습니다. 제가 다층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이 드라마의 주제는 두 가지였어요. 표면적 주제는 계속 얘기했던 계층 간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그 표면적 주제 안에 심층적으로 파묻혀 있는 주제는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와 생산 문화 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표면적 주제보다 심층적 주제에 더 몰입해서 작품을 2차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여자들이 운빨로 뽑힌 분급 그리고 층수에 되게 쉽게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순간부터 이 드라마는 계층 간 갈등을 꼬집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감독님도 굳이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되지 않길 바래서 그런 장면을 넣은 것 같기도 해요. 또 주제 말고도 그 주제 곁에 맴돌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도 해줬어요.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그 질문에 머물렀던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2024 대한민국은 이제 어느 정도로 운빨 존망 게임이 됐을까? 라는 질문이고, 또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질문이 더 A쇼의 참여자들은 수혜자들일까 피해자들일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두
두 번째 질문, 과연 이 참여자들은 수혜를 받은 걸까? 피해를 받은 걸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좋았던 점은 다양한 시각적 연출 시도가 굉장히 다 좋았어요.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연출이 처음에 이제 4대3 비율로 갔다가 16대9 혹은 16대9에서 4대3 비율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드라마 말미쯤에 무수명 고문을 할 때 무수명 고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환각 증세를 잔인하지 않은데도 잔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연출해줬어요. 또 침착맨 님이 나영석 PD님한테 인터넷 방송을 교육할 때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쇼가 외줄타기랑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해서 강의를 해줬는데, 정말 주체자의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해서 외줄 타는 모습을 보여줘서 장면이 생각나서 굉장히 좋았던 연출이 있었습니다. 또 색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의 표현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느꼈던 색감 굉장히 좋다의 그 좋다와 다른 좋다예요. 그냥 너무 뻔하지 않는 색감 놀이를 하는 그 시도가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았던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남는 OST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 명작이라 하면은 작품이 끝나도 저도 모르게 계속 그 작품 속에 나왔던 OST를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그 OST가 나왔던 장면을 되새김질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OST가 없어서 아쉬웠다. 다음 두 번째 좋았던 점, 차라리 뇌절이 반복되면 예술이 된다 라는 반전을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상층의 지배를 받던 하층민들이 총 두 번의 유쾌한 반란을 하거든요. 첫 번째 유쾌한 반란이 끝이 나고 실패로 끝이 나고, 그 두 번째 유쾌한 반란을 할 때 전혀 긴장감이 안 들었어요. 뭐 저러다 잘 성공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라는 그 정도 느낌밖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애매하게 두 번 할 바에 아예 이펙트 있게, 굉장히 이펙트 있게 한 번만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아니면은 애매하게 두 번 할 거면은 미친 듯한 반란 시도를 계속 보여줘서 아예 뇌절을 거듭해서 예술로 승화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쉬웠던 점은 주최자랑 참가자 대결 구도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쇼의 참여자들이 주최자가 설정한 룰을 파악하고 그 룰의 파해법을 찾아서 주최자와 이렇게 대결하는 대결 구도로 가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또 다른 재미가 나왔을 법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근데 아예 그런 모습 없고 이 쇼가 진행되는 내내 참여자 vs 참여자들 간의 갈등만 보여줬습니다. 한 번쯤은 진짜 다 같이 연합을 해서 그 룰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대결 구도를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의 드라마 줄거리 얘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7층 박정민 배우님과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배우님이 연기한 7층이 첫 번째 장기자랑으로 주최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기 위해서 코로 리코더를 보는 코코더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미친 우엉박 하면서 이제 혼자 끄끄거리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자마자 곧장 배우님한테 이제 묻고 싶었어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7층이 리코더를 코로 부른다 라는 게 이렇게 상세하게 디렉팅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7층이 리코더를 부른다 라고 디렉팅 돼 있었는데 배우님께서 그 정도는 약하잖음, 코로 코코더를 불러야 재밌지 않겠음 하면서 애드리브로 코코더를 시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배우님이 코로 코코더를 불게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군요.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배우님은 연기 천재잖아요. 연기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노력까지 하는 천재라서 굉장히 많은 팬들한테 사랑을 받잖아요.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제 직접 파쿠르까지 하시고, 그리고 래퍼 역할을 했던 작품에서는 직접 랩 연습을 하고 직접 랩을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병헌 배우님과
연기했던 그 영화에서는 직접 피아니스트처럼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배웠다고 들었고, 그 점에 빌어서 배우님은 직접 코로 리코더 부는 연습을 하시고 배역 없이 이 작품에서 코코더를 불렀는지 궁금했습니다. 역시 이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지 우리 우엉박. 직접 코코더를. 다음 질문입니다. 배우님이 맡은 7층 캐릭터의 직업이 영화 감독이잖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캐릭터가 감독님의 페르소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감독님과 어떤 연기에 대한 미팅을 할 때 감독님이 정민아, 너는 나를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연기에 더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더 잘해야 한다. 와 같은 어떤 특별한 디렉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은 배우님이 코더를 불기 전에 감독님이 먼저 현장에서 코더를 부는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우님이 코코더를 불었나요? 감독님께서 코코더를 실제 장기로 가지고 계셨군요. 다음 이어지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이 연기한 7층 캐릭터는 영화 감독으로서 자본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 할 수 있는 이 더 A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쇼에서 7층이라는 영화 감독은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고 사람이 고문당하는 장면도 보고 직접 사람을 고문하기도 하고 또 무수면 고문이라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낳는 고문까지도 당하고 허벅지에 총을 받는 총상까지 입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겪고 나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자본가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은 감독이라는 예술가로서 어떤 막혀있던 혀를 뚫어준 경험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7층에게 이 경험은 수혜일까요? 막 혀를 뚫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인간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하게 되고 굉장한 트라우마를 낳게 한 피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 같으면서도 오, 무서운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또 사람 고문하기도 했고 직접. 근데 이게 과연 진짜 예술가로서 예술적 영감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경험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A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 작품이 현대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제작자와 제작 문화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쇼의 주체자는 콘텐츠 제작자들 혹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속적으로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바라는 요즘 시대 콘텐츠 소비자들로 비춰졌고 또 쇼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그런 콘텐츠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자극적인 것, 더 빠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요즘 시대 콘텐츠 제작자들로 비춰졌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보다 보니까 배우님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생겼거든요. 배우라는 직업 역시 콘텐츠 제작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콘텐츠 제작자로서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대응하며 어떤 자세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극을 위한 자극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저는 읽혀지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한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우님의 절친이신 침착맨님의 콘텐츠를 정말 사랑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침착맨님의 특징 중 하나가 일면 가지무침 콘텐츠 제공이거든요. 그 가지무침으로 비유되는 콘텐츠라 함은 침착맨이 제공하는 콘텐츠들 중에서 가장 재미없고 느리고 맛이 없는 콘텐츠를 일컬어요. 만들어 보니 가지무침이 됐다가 아니야. 난 그냥 가지무침
가지무침 만들 거야? 그래, 너네 맛 없으라고 만든 컨텐츠야. 그래도 즐길 거면 즐겨 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배우님 역시 이런 침착맨님의 모습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또 그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신지, 또한 그러한 접근 방식이 배우님께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젠장 또 대병건이야? 근데 저는 정말로 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많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가지무침 이론을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당장은 이게 실적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끔씩 내 철학만 담은 가지무침 이렇게 툭툭 내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조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소비자나 컨텐츠 제작자 전체 이 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총 8명의 참가자가 있는 설정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으로 불리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배우님은 7층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 배역을 맡아야 한다면 몇 층의 캐릭터를 가장 하고 싶으신지, 또 몇 층의 캐릭터가 가장 배우님과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류준열 배우님이 연기한 7층, 박정민 배우님이 연기한 3층, 그것도 나름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역시 5층 캐릭터가 배우님과 가장 닮았다. 3층, 7층 다음으로 5층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래퍼로서의 모습 그리고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 이번 작품에서는 코로 리코더를 부는 이제 코코더 장인으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음 작품에서 또 어떤 음악 장르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니까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수준 낮은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배우님. 오늘 박정민 배우님과 함께한 인터뷰 정말 뜻깊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우님과 진솔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더 A쇼를 보면서 느낀 주제를 나누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건 제 혼자만의 개인적인 정리니까 빙준 새끼 하고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네, 더 A쇼는 참가자들이 주최자들의 도파민을 자극해 돈을 버는 쇼이다. 이 쇼는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는 현실의 시청자들과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비유하는 것 같다. 결국 콘텐츠 소비자인 우리는 우리의 자극을 위해 누군가를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제작자들도 침착맨의 가지무침 이론을 적극 반영해 자극의 강도를 조절하며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하고, 시청자들 역시 콘텐츠를 좀 더 느리게 또 윤리적으로 소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즐기면 좋겠다. 책도 좀 읽고 말이다. 또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공정한 비판을 통해 더 좋은 콘텐츠 제작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 더 A쇼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를, 굳이 메시지를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던 작품이니까 곱 씹고 싶은 사람 저처럼 곱 씹으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배우님도 안녕.